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온 최성환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속 강의 들으면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저희 강의가 4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요. 바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외국인들 사례 소개를 재미있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멜 방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멜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멜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전시관이 세워져 있어요. 몇 군데 세워져 있을까요? 3군데 세워져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강진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어요. 네, 하멜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사례인데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표류해가지고 남우나라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우리 역사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해서 외국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것을 전시관에 기념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멜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문순득은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오장수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제 소개는 앞에서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조선시대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표류했던 시기가 우리가 이제 근대 시기로 바뀌는 그 길목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순득이라는 사람의 표류가 더 중요한 거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듣기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500년 동안 유지된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우수한 문화적인 전통성, 장점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시기로 갔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은 국력이 굉장히 쇠락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500년이나 이어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락했고 우리가 왜 식민지를 경험을 했어야만 했을까? 우리 학생이 답변 한번 해볼래요? 몰락이랑 식민지가 뭐예요? 예. 나라가 이제 힘이 좀 빠져가지고요. 국력이 왕성했을 때는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이 잘 살았는데 몰락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힘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 그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한 가지로 딱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던지는 문제점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바다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진출을 하고 다른 나라하고 국제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조선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이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결국은 힘이 빠지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표류를 통해서 바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 바다 경험이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민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좀 있어서요. 앞에서 이제 표류 이야기를 들었는데 표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닌데 태풍에 의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남의 나라나 남의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운이 좋아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걸 표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하고 또 같이 오늘 이야기에서 다뤄지는 거는 유배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배인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안 보내고 수도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굉장히 멀리 떨어진 강원도나 북한이나 이런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혼자 떨어져서 살게 만드는 것을 유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살아 돌아왔는데 자기 고향에 서울에서 유명한 유배인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요 개념을 좀 알아야 선생님 강의를 재밌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하고 조선시대하고 사회상이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조선시대 때는 아까 선생님이 바다를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는 농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 활동하는 거, 장사하는 국제 무역하는 거를 다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요즘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선시대 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시대상이었는데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상에서 외국에 가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홍오장수거든요.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다른 표류인들은 양반이고 선비이고 관리를 지낸 사람들도 있는데 문순득은 독특하게 신분이 높은 선비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뭘 장사했느냐? 화면에 보이는 요 물고기. 이걸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물고기가 뭘까요? 홍어 드셔보신 분? 네, 우리 학생들은, 어르신들은 드셔보셨을 거고, 초등학생 중에 혹시 홍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먹어봤어요? 냄새가 아주 독하죠. 예,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싫어하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고 커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거를 먹게 돼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입에도 안 댔거든요. 홍어 연구하는 사람이라 흑산도 가면 저한테 홍어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홍어를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 요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홍어라는 물고기인데 오늘 주인공은 요거를 섬에서 흑산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육지에다 내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하게 된 사람이고요. 우이도라고요. 지금 신안군에 속해 있는 섬에 살던 사람이고 홍어를 팔던 사람이고 다른 우리나라의 표류인 중에 채부 장한철 이런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들은 양반이거나 관리이거나 해서 평소에 배를 타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배를 탔는데 표류를 한 사람이고 오늘 주인공은 문순득은 홍어 상인이니까 평소에 배를 많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직업이 배를 타는 게 이 문순득의 평소 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류인들하고 다르게 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조선시대 때도 외국하고 무역하는 거는 못하게 했지만 우리나라 연안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장사활동하는 거는 가능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문순득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 말고도 표류인들이 좀 있었는데 왜 선생님이 이 문순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한 번 표류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한 번 표류했다가 조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표류를 한 번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데 표류를 2번이나 했으니까 재수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표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동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바닷길을 통해서. 그게 특징이고요.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비가 아니었어요. 양반이 아니었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회고록, 자기의 경험담 이거를 책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섬에 유배인이 와 있었어. 서울에서 한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유배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약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실학자하고 똑똑한 선비인데 정약전이 문순득의 고향에 유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들려줬겠죠. 야, 내가 3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하고 왔어. 그러니까 정약전 선생이 듣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표회시말이라는 기록을 대신 남겨줬어요.
그래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정약전인데 학생이 문순득이야. 학생이 막 3년 동안 경험한 거를 나한테 막 들려줬어.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친구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걸 호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지어줬어요? 호를? 정약전이라고 하는 선비가 이 신분이 높은 양반이 섬에 사는 장사꾼,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당신은 천초다라고 호를 지어줬어요. 천은 하늘 천자거든요. 이 하늘 아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당신이 최초야. 그래서 당신이 조선인 중에는 최초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라고 호를 지어줬는데 이게 그냥 구전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집안의 족보에 촌초라는 호가 딱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이 사람 말고도 표류해가지고 살아 돌아온 조선인이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정약전은 이 사람의 경험담을 듣고 뭐가 그렇게 놀라워서 당신이 조선인 중에 최초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사람이 표류했던 지역들을 다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자료도 뒤져보고요.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우이도라는 섬인데 조선시대 때는 여기를 흑산도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유배인들이 이 흑산도에 가서 감옥에 가는 대신 살기도 했고요. 문순득이라는 주인공은 여기에서 홍어를 사다가 육지인 영산포 같은 데 내다 파는 것을 직업으로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우이도고요. 여기가 목포인데 여기는 섬이 많잖아요. 육지에 가까운 곳이고 여기가 대흑산도, 만제도, 가고도 이런 곳인데요. 여기는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섬이에요. 이쪽은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데 이 섬 끝에 우이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정약전, 유배인, 문순득 이런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문순득이 이 먼 바다에 가서 홍어를 사가지고 이 육지에 가서 홍어를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한테 쌀을 공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 사람 직업이니까 1년 내내 배를 타고 다녔던 거고 배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이 3년 동안 표류했던 지역을 선생님이 지도에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흑산도에 갔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가 눈에 보였는데 제주도로만 가면 살 것 같은데 제주도까지는 알았어요. 저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그런데 제주도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서 일본 아래에 있는 지금은 오키나와라고 부르는 곳이고 예전에 유구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중국으로 이제 보내졌는데 태풍을 또 만났어요. 재수없게. 그래가지고 표류를 이번에 어디로 했냐면 요 아래로 갔는데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1년 살다가 중국으로 가야 어떻게 하든지 살겠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데가 요 마카오라는 데고요. 마카오에서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아시아를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표류인보다 더 멀리 표류를 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갔던 지역이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필리핀은 우리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조선시대 때 문순득이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살았는데 필리핀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을 장악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까 식민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미 유럽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자기 나라 방식의 집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유럽 문화가 이미 전파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마카오라는 데로 갔다고 그랬는데 마카오는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카오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개항을 해가지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운영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 월드컵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이미 여기 포르투갈이나 중국 땅의 일부를 장악해가지고 이 땅은 아시아 국가지만 이미 유럽 사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을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에 표류해가지고 경험을 하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한양에 사는, 서울에 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문순득은 표류해가지고 바닷길을 통해서 나무나라 가가지고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어떤 기록에 남아있냐면요. 이 우의도에 돌아가셨는데 문채옥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아주 오래된 책이 2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5대조 할아버지 문순득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거야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버리지 않고 아주 갑오처럼 보관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게 정약전이 썼던 표의 시말이라는 건데 여기 처음에 보면 홍어를 사러 갔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표류기는 정말 재미있는 게 책 맨 마지막에가 자기가 표류하면서 다녔던 나라의 언어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언어표를. 그러니까 일본 밑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오키나와 언어를 써놨어요. 오키나와가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데인데 혹시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말이라는 게 있죠. 제주도 사투리 엄청 심하죠. 제주도 사람들이 정말 오래된 사투리 하면 우리 하나도 못 알아먹잖아요. 같은 한국인이어도. 오키나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키나와도 일본의 지금 식민지가 돼서 그 말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 사람 기록에 200년 전에 오키나와 토속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아까 필리핀에도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토속말 그리고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필리핀 언어라고 써놨는데 그게 사실은 스페인어예요. 그런 내용들, 영어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언어표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조선인인데 가장 많은 언어를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스페인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 돌아왔어. 자, 이런 경험 중에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종교 체험을 했고요. 선박 체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배하고 다른 외국의 배를 체험하고 왔고 경제 체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하고 같이 장사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외국 사람들은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보고 왔어요. 이게 근대의 길목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 19세기 초에 엄청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 몇 개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가 흑산도, 우의도에서 흑산도로 갔다가 홍오사로 갔는데 북서풍 바람을 세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표의신말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떠밀려 왔다가 큰 섬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제주도구나. 저기로만 어떻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이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바람의 힘을 못 이기니까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지나면 망망대해예요. 섬이나 육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포자기하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발 그냥 배가 아무데나 닿기만 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11일 동안이나 흘러 가가지고 오늘날에 아마미 오시마라고 하는 지역, 일본에 지금 가고시마 현이 있고 거기에 아마미 오시마가 있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됐어요. 이 아마미 오시마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유구라는 나라였고 지금은 일본 땅인데 여기는 우리 조선인 중에 표류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표류하면 바닷길로 자연적으로 이 유구라고 하는 섬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일본 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원래 표류인이 오면요 외국인이니까 움막이나 별도의 집에다가 따로 그 사람을 격리시켜 놓고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게 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지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기 오키나와에서는 기부인들이 조선에서 어떤 사람 표류해 왔다니까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어보기도 하고 대접을 받았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 사람이 문순득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고 잠을 어떻게 자고 아플 때 어떤 약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아주 정확하게 남겨놨습니다.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의 독특한 무덤인데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게 이 나라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간 데는 두 번째로 간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문선득이 두 번째로 표류한 지역. 필리핀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요송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필리핀은 마닐라가 수도인데 요 아래가 마닐라가 있고 필리핀 북서부 쪽에 보면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문순득이 1년 동안 머물렀던 곳은 여기 비간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 지역에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유럽형 항구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찾았을 때는 쉬웠는데요. 아까 표해시말이라고 조선시대 때 써놓은 기록에는 비간이라는 말로 안 써졌겠죠. 한문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서남마의.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보고 서남 쪽에 있는 혹시 마의라는 무슨 마을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비간이라는 도시가 문순득이 표류해서 갔던 도시라고 듣게 됐는데 저 장소를 추정하게 된 것이 표의시말이라는 책에 문순득이 필리핀에서 표류해가지고 어떤 큰 건물을 봤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큰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물론 한자로 써져 있겠죠. 신묘라는 건물이고 이렇게 한자로 써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필리핀 사람들의 전통 신앙과 관련된 어떤 공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세요? 문순득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물이 무슨 건물일까요? 어떤 건물일까요? 규모가 3, 40칸이나 되고요. 신을 모시고 대중을 대접한다. 신상이 모셔져 있다. 이 건물 앞에가 꼭대기 앞에 탑을 세워놨는데 그 탑 꼭대기에 금괴가 있다. 바람이 불면 이게 바람 방향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고요. 여기에 종이 있어가지고 종이 울리면 이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큰 건물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뭘까요? 예, 종탑인데 건물은 무슨 건물일까? 성당이에요. 성당.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정약전. 근데 정약전은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는 것 대신에 이 외딴 섬으로 유배 왔는데 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유배 왔어요? 천주교를 우리나라에서 믿으면 안 된다고 금지했는데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해 그랬는데 죽이지는 않겠어. 대신 먼 섬으로 가서 벌받아. 이게 유배거든요. 정약전이 유배 와가지고 자기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문순득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필리핀 가가지고 성당 다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이야기가. 자, 요 방금 종탑에 있는 그 기록을 보고 문순득이 갔을 때 종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다 찾아봤더니 이 비간이라는 도시가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제가 이래서 정약전이 이 문순득 같은 장사꾼한테 너가 조선인 중에 정말 최초의 인물이구나라고 천초라는 호를 지어줬구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요게 문순득이 갔을 때 성당이 이대로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비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답사를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 딱 서가지고 문순득의 입장이 돼가지고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조선인인데 초가집에서 살다가 표류해가지고 남은나라 흘러들어갔는데 이런 성당 앞에 섰을 때 야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KBS에서 역사 스페셜을 찍으면서 제가 문순득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가봤어요. 여기 요 사람이 전데요. 제가 요 성당 앞에 서가지고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선인이 이런 건물을 봤다고? 그래서 이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요게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장. 그리고 가운데 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요거를 지금보다 220년 전에 조선 사람이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국가에서 파견하는 무슨 외교관이 아니라 섬에서 홍어를 팔던 상인이
우연히 표류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 성당이 있는 방금 그 성당 바로 앞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고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유럽형 상업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관광객 맞이하기 위해서 치장을 한 게 아니라 문순득이 표류했을 때 저런 형태였어요. 이미 200여 년 전에.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를 상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 놨고 그 흔적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문순득이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수도인이라는 사람이 도와줘서 생활을 했다. 처음에 흘러갔던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어가지고요. 조선에 와서 조선인이 일본으로 들어오면 외교 관계가 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알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냥 조선인들이 왔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아, 조선으로 돌려보내줘야지. 근데 2차 표류를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흘러갔잖아요. 필리핀으로. 근데 스페인은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아무런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순득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었죠. 그래서 문순득이 여기에서 새끼줄도 꼬고 나무도 캐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마카오로 이동하는 배를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승선료, 배값을 지불하고 마카오로 자기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문화 대표적인 거 사진을 찍어서 제가 몇 장만 가지고 와봤는데 처음에는 필리핀이니까 필리핀의 토속 문화, 원주민들 문화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래서 춤추는 거, 필리핀 사람들이 춤추는 거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주민들이 추는 무슨 전통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를 가서 전통 마을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전통춤을 한번 쳐보세요. 필리핀 사람들의 전통춤. 그래서 추는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사교춤이라고 하는 포크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루스 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때도 스페인의 문화가 다 보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추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가 같이 놀지를 못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 말 들어봤어요? 7살만 돼도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조선시대 때는 그랬대요. 7살만 돼도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 나무나라를 갔더니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춤추고 손잡고 놀고 장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온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 마을 가가지고 이 가족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 동네 꼬맹이들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아이들하고 친해졌어요. 연도 날리고 문순득 기록에 나온 거를 직접 해보기 위해서. 그래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키가 작아서 제가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4년 후에 이 마을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방송 촬영하러 왔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 더 아직도 있나 하고 봤더니 이 녀석이 이제 키가 제 어깨보다 더 커져가지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들 가족 사진 제가 찍었던 거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닭싸움을 필리핀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 조선은 한복이 다 앞에가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위에 지금 우리가 입는 티셔츠처럼 머리만 위로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조선하고는 완전 다른 거였죠. 표에시말이라는 기록에 요송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은 일간삼지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일간삼지. 일간삼지는 3개의 가지. 하나의 기둥에 손잡이에 3개의 가지가 달려있다. 일간삼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일간삼지로 밥 먹죠. 돈가스 먹을 때. 레스토랑 가가지고 엄마가 돈가스 사주면 저걸로 먹죠. 예, 포크. 우리가 포크라고 하잖아요. 포크를 저렇게 한자로 일간삼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리핀인데 이미 스페인 문화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밥 먹는데 포크를 사용한 거 본 거예요.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놨죠. 아마도 조선 사람 중에 포크를 가장 먼저 써본 사람. 그 사람도 문순득일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할 때. 자, 마카오로 이동하는 배를 타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또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카오에 도착을 했는데 땅은 중국 땅인데 이미 여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해놨어요? 네? 포르투갈 사람들.
축구 잘하는 나라. 포르투갈 사람들이 요렇게 개발을 해놨는데 요게 문순득이 왔을 때도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시청 같은 건물인데 여기 가서 문순득이 조사를 당하고 조선 사람인데 표류해 왔다 하니까 스페인하고는 또 다른 게 포르투갈 사람들은 중국 땅에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청나라 시대거든요. 그래서 청나라가 관리들을 불러요. 야, 너희들 조선이랑 친하잖아. 조선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표류해 왔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아, 조선은 우리랑 외교가 맺어져 있는 나라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인계해 갈 테니까 보호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여기 마카오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서 있다가 또 많은 경험을 하고 청나라 사람들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다 횡단해가지고 베이징까지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기 마카오에 혹시 마카오 여행 가보신 분 계신가요? 마카오 가보신 분. 마카오 가면 뭘 꼭 봐요? 마카오 가면 다 여기서 사진 찍고 마카오 가면은 요거는 안 보고 올 수가 없어. 우리 학생 마카오 가봤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꼭 가보세요. 왜냐하면 마카오는 여기 강주 모항공항 이런 데서도 가끔 비행기가 가거든요. 또 아주 작은 공간인데 여기에 세계 문화유산이 30개가 한 동네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세계 문화유산이 대부분 뭘까요? 성당이에요, 성당. 잘 맞췄네. 성당이에요. 마카오는 완전히 성당의 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뽑혀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1582년부터 10년간 지었대요. 그런데 문순득이 갔을 때는 요 성당이 불타기 전이어가지고 문순득이 갔을 때는 1803년이고요. 1835년에는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면 건물 내부는 못 보고 앞에 정면 요것만 볼 수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정면만 남아있는데도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워낙 유명한 건물이기 때문에. 문순득이 표류했을 때 마카오에서 석 달 동안 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살면서 요 건물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마카오 가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건데. 그래서 중국에 전파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요. 이 마카오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의 동상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어요. 성당과 관련해서 천주교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 김대건 신부 있죠. 그분이 신부가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카오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김대건이 마카오를 방문한 최초 조선인이라고 마카오 관광청이나 마카오 교민들이 동상을 여러 군데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김대건보다 문순득이 34년이나 먼저 갔네요. 이 마카오라는 도시를.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갔을 때는요, 여기가 불타가지고 요거밖에 못 봤어요. 앞에밖에. 그런데 문순득이 갔을 때는 불이 나기 전이니까 저걸 다 보고 왔네요. 그리고 문순득이 여기서 3달 동안 살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돈을 어떻게 지불하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살아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경험담을 막 들려줬거든요. 그걸 또 정약용이라고 정약전의 동생이 듣고 자기 기록에 그대로 또 남겨놨어요. 경세유표라는 책에. 신기하죠? 자, 요런 경험을 했고 이 사람의 독특한 경험 중에 직업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는 규모가 작았어요. 왜냐하면 국제무역이 금지됐기 때문에 막 바다를 건너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메리카를 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배가 다 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구에서 오키나와에서 중국으로 갈 때 외교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배를 조공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렵겠지만 중국 천자의 나라로 보내는 굉장히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생긴 배예요. 이 배를 타고 갔는데 표류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경험을 했죠. 또 다른 또 정말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 필리핀에서 마카오로 넘어갈 때 11일 또 항해를 했는데 마카오로 넘어갔을 때 탔던 배의 모습을 제가 기록을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이 배다라고 추정을 한 게 이런 형태거든요. 요거를 우리 역사에서 19세기 이제 중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연안에 이런 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양선.
우리나라 배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이양선이고요. 요 배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일반 상선이거든요. 군함이 아니에요. 군인들 배가 아니에요. 군인들 배가 아닌데 일반 상선인데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 구멍이 쏭쏭 뚫려 있죠.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 자리에 폭탄, 대포, 무기. 장사를 하는 배인데도 유럽의 배는 무기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19세기 중후반에 저런 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배인데 전쟁을 하려고 찾아오는 배로 우리는 오해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순득이 이거를 11인이나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뱃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라의 배는 뭐가 장점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 강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문순득의 썰을 듣고 경험담을 듣고 책으로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배에 대한 연구 서적인 운곡선설이라는 게 또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선인 중에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부르는 이 배를 실제로 11일 동안 타본 사람 누구? 문순득.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죠. 그랬는데 또 섬이 왜 중요하냐 마무리 해볼게요. 이 사람이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 돌아와서도 그냥 묻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섬이니까 정략전이라고 하는 유배인이 와 있었고 그걸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섬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창출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섬 사람이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약용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학자 한 명 뽑아라 하면 정약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쓴 세 개의 위대한 저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경제저서로 가장 유명한 게 이 경세유표인데 그 안에 문순득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문순득이 마카오 가가지고 경험하고 와서 외국 사람들은 동전을 저렇게 쓴데 우리는 엽전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동전을 쓰는데 외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도 이렇게 따라가자. 그거를 경세유표라는 책에 써놨어요. 그리고 문순득이 표류해가지고 살아 돌아와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자기가 외국에서 경험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요. 장사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표류인들 오면 어느 나라로 돌려보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부끄러워서 손바닥에 땀이 솟는다. 막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인식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넘어갈게요. 요 100가지는. 마무리 해보기 위해서요. 요건 뭔지 아세요? 총? 요거를 조총이라고 하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임진왜란 들어보셨어요? 임진왜란이 왜 발발했어요?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조선의 무인하고 일본의 무인, 조선의 군인하고 일본의 군인. 이 학생들 제일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자꾸 여기를 보거든요. 조선인 군인하고 일본인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싸움 잘한 사람이 이기겠죠. 네, 그런데 멀리서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우리는 멀리서 활로 다 싸우거든. 일본은 사무라이들은 큰 칼로 싸우는 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붙어서 싸우면 일본 사무라이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감히 못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궁을 세계에서 가장 잘한 나라잖아요. 활을 워낙 잘 쏘니까. 그런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일본인들이 갑자기 조총으로 군인들이 싹 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제 조선 깨부술 수 있어. 중국까지 쳐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서양 무기인 이 조총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요게 표류의 상징이에요. 표류. 예. 포르투갈 배가 일본의 가고시마 밑에 다네가시마라는데 표류해 와가지고요. 배를 고쳐야 되니까 일본인들 도움을 받았잖아요. 떠나면서 거기에 답례로 총을 선물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선물한 게 아니라 일본이 의도적으로 달라고 했다, 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일본에 이렇게 전래되고 일본인들이 복사를 잘하잖아요. 이거를 재현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싹 보급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이어졌던 일본의 전쟁 시대가 끝나고 이제 풍신수길이 우리나라까지 쳐들어가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쟁이 안 좋은 거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릴 정도로 중요한 작용을 했거든요.
표류라는 건 우연히 일어났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표류인이 왔어요. 아까 네덜란드 표류인 누구? 박연, 하멜, 그런 사람도 오래 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별로 없잖아요. 요게 이제 재밌는 사례인데, 문순득이 똑같이 표류했을 때 요거 문제 맞히면 상품 아까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어떤 사람들이 표류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어디에서 표류했어? 물어보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막가왜? 막가왜? 너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막가왜? 네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막가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막가왜라는 이 단어 하나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9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렀고요. 청나라로, 중국 형님나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청나라에서도 너희들이 제대로 조사를 해서 보내야지, 우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문순득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증언, 기록을 남겨주고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디서 온 사람이었을까요? 막가왜? 예. 예. 우리 학생들의 꿈을 밟기 위해서 어른이 손들으셔가지고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막가왜가 마카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마카오라고 하는 저 간단한 단어 하나를 못 알아먹었어요. 마카오가 한자로 오문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이 위대한 저서잖아요. 근데 마카오라는 오문이라는 단어가 이때 안 나와요. 문순득 이후 시기에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만큼 우리가 해외 정보가, 아까 이미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를 개항을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해외 문화에 대한 어두웠는가. 우리나라 선비가 문순득 일행들 위로한다고 시를 써놓은 게 있어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농사나 짓고 살 것이니 뭐 하려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니,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선은 유교 나라, 농업의 나라니까 바다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농사 짓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문순득은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표류를 했지만 섬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문사회적인 환경이 존재했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게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문순득의 경험담을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우리의 역사의 줄기가 굉장히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근데 종조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임금이 있었는데 하필 종조 임금이 딱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순득의 이야기를 경청할 만한 정부 관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이런 정도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거,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다를 좀 무시하고 활용을 못했지만 문순득 사례를 통해서 보면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고 문화 교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해양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라도, 강주 중심으로 목포 주변에 섬과 바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갖자. 그게 이제 문순득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멜 전시관, 외국인 표류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전시관이 3개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살아 돌아온 것을 기념하고 교육하는 공간은 아직까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너무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자, 손 들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앞에 눈 초롱초롱했던 우리 친구. 맨 처음에 조선이 바다로 무역을 할 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고려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그쪽으로 무역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예, 엄청나게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예. 원래 우리가 원래부터 바다를 통한 무역이나 이런 걸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 민족이거든요. 장보고 들어보셨죠? 완도에 청해진 있잖아요.
청해진을 근거로 동아시아 무역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 활동을 했어요. 고려시대 때 병난도 들어보셨죠? 고려청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좀 소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고려 말에 삼별초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별초라고요.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하자고 하면서 삼별초 부대가 어딘가를 거점으로 삼아서 싸웠는데 그게 어디냐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예요. 섬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섬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몽골 부대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게 고려 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몽골하고 합쳐서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냐면 섬의 사람들을 못 살게 육지로 나와서 살아. 이게 공도 정책이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섬 사람들을 육지로 옮겨서 살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고려 말 조선시대 초까지 이어졌어요. 조선시대 때는 삼별초가 아닌데 왜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왜구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육지에서 살아.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완전히 유교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농사 중심의 사상이 더 강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 이어져 왔던 바다에 대한 전통이 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수준이 뛰어났지만 바다와 관련된 해양 활동 부분에서는 약해지게 된 계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죠. 예. 엄청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이 학생은 무조건 상품을 주셔야 되겠네요. 문순덕이 그 문순덕이 표류했을 때는 배 조종 기술이 뛰어나지 않나요? 예.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같으면 장보고 시대 같으면 아라비아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먼 바다를 항해했기 때문에 장보고는 배 자체도 굉장히 우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먼 바다로는 안 나가고 우리나라 가까운 데로만 갔기 때문에 배가 크지도 않았고 배 기술 자체가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 수군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나라 배가 훨씬 뛰어나가지고 일본 배를 다 부딪히면 우리 배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문순득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최초로 배에 대한 연구 책을 쓰신 이강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왜 배에 대한 책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를 서두에 밝혀놨는데 이렇게 밝혀놨어요. 자, 이순신이 이긴 게 우리나라 배가 좋아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순신 말고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똑같은 배를 가지고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잘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런 전쟁의 아픔을 겪었으니까 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 유학자여가지고 도를 중시하는 그런 것만 중요시 여기지 이렇게 실용적인 우리나라 백성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나라 군대의 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거는 어느 학자들도 고민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강해라는 사람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우이도까지 갔다가 이 사람이 외국에서 큰 배를 타고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보고 경험했던 배 이야기 좀 들려줘 해가지고 책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배는 조선시대가 기술이 너무 낮았다라기보다는 외국으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의 규모 자체도 적고 큰 배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근대에 와서는 우리도 국제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실학자라고 하고 개화사상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먼저 등장한 게 문순득의 표류 기록이에요. 그런 면에서 문순득 표류 기록이 값어치가 있다. 새로운 종교를 경험했고 새로운 배를 타고 다녔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경험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이지만 질문을 잘할 거라고 자부심을 갖던데 그럴만 하시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정도면 위임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기념관 건립에 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을 빛낸 해양인물 17인 선정했는데요. 이 문순득이 들어있습니다. 정약전도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이렇게 박물관을 지으려면 국가에서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박물관 지원을 하는 근거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교통이 편리한가,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온가. 예를 들면 신안군 우이도라는 데는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우이도에 문순득 중심으로 표류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신안군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다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 섬 주민이 500명밖에 안 살고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수십억 투자해 주기가 아깝다. 이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예산 투자를 좀 해주고 뭐 반드시 신안에다 안 해도 되죠. 강주에다가 해도 강주에 전라도 무슨 뭐 해양문화 기념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도 되겠잖아요. 이게 그러려면 문순득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이 중요성을 공유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한테 너 문순득 알아? 나는 아는데 뭐 이렇게 좀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설립될 날이 오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견과 경문을 익히고 이제 왔는데 일단 신분의 한계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후손에 전파되어서 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네. 문순득의 후손에서 어떤 대부호나 상인 혹시 이런 점은 하지 않았을까요? 예, 문순득은 이강이라는 사람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를 6명이 표류했거든요. 근데 6명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나이가 어렸는데 가장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이 양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나중에 크게 출세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표류 경험단 관련해 가지고 돌아올 때 포상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공명첩이라고 이제 가짜 직책을 좀 주는 문서들이 이 집안에는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섬에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문순득 집안에는 문서상으로는 간직까지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씨, 남평 문씨인데 그 남평 문씨들이 지금도 그 우이도 섬이나 이 전남 인근에서는 굉장히 좀 명문가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후손 중에 우리가 알 만한 누구 아주 유명한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강연 해주신 교수님 소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요? 예, 뭐 저야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2개월 강의를 연속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 해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좌가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가 계속해서 좀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제 거의 초반기죠. 2회차 그러니까 강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무사히 졸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강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